지난해 국세가 2조 2천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기록했던 세수 결손을 4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 늘면서 취득세 인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과 사양인데도 취득세는 4배나 차이가 나 입주자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모두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이틀 새 0.32%나 올리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이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각 은행의 지점들이 휴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뱅킹 등을 관리하는 각 은행의 IT 본부만큼은 설 연휴에도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비상 운영에 돌입하는데요. 정훈규 기자가 설 연휴 금융 서비스 채비에 한창인 농협은행 IT 본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농협은행 IT본부입니다. 인터넷과 자동화 기기를 통한 온라인 금융 서비스는 물론 은행 점포의 업무도 전산으로 처리되는 요즘 이곳은 은행의 심장부와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은행과 농축협을 합해 관리하는 지점 수는 5,600여 곳, 초당 처리하는 업무 건수만 해도 3,000건에 육박합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 등 온라인 금융 서비스는 고객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 직원들에게는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상황판을 통해 몰리는 일의 양과 처리 속도를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3교대로 근무하며 하루도 불 꺼질 날이 없습니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동안 은행 점포들은 문을 닫지만 IT본부가 있는 이곳만큼은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됩니다. 설과 추석처럼 은행 문을 닫는 날이 길어지면 IT본부의 역할은 더욱 커집니다. 지점 직원들 대신 온라인 서비스만이 고객들과의 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에는 세뱃돈 등으로 인한 이체가 온라인 금융 서비스로 한꺼번에 몰립니다. 실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곳의 초당 업무 처리 건수는 5,000건을 넘었고 하루 누적으로는 무려 2억 건에 달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이번 설 연휴에도 온라인에 많은 고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상황실 근무 인력을 평소보다 대폭 늘리고 설 연휴 비상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설 연휴에도 고객님들께 24시간 365일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 200여 명의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 시에도 신속한 대응 체계로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자동화 기기 금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 직원만이 은행의 얼굴 역할을 했지만 비대면 거래가 점차 늘어나면서 IT본부 직원들의 숨은 노력이 은행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 지난해 국세 수입 예산이 2조 2천억 원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결손을 면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5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의 세입과 세출 실적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 9천억 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인 215조 7천억 원을 2조 2천억 원 초과했습니다. 2014년에 비해 12조 4천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기록했던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동산과 증권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잘 거치고 대기업 비과세와 세제 감면 항목을 정비한 것이 세수 실적 개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향으로 떠나는 마음은 설레지만 귀성길 교통체증은 올해도 피하기 어려울 텐데요.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들을 조주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책 색깔의 귀여운 젤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같은 색의 캔디를 빙고 형식으로 맞추자 점수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평소 모바일 게임을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지난달부터 국내 서비스가 시작된 영국 킹엔터테인먼트의 캔디 크러쉬 젤리가 제격입니다. 따로 룰을 알 필요 없는 간단한 조작 방식 덕분에 즉석에서 다운받아 이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경적이라도 울리고 싶다면 넷마블 게임즈의 백발백중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슈팅 게임 수준의 타격감에 집중하다 보면 차 안에서 밀려오는 졸음은 물론 스트레스까지 풀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업데이트로 추가된 자유이동 모드를 이용하면 기존의 좌우이동에서 벗어나 PC게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며 스릴 넘치는 총격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자유이동 모드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실제 친구들이랑 최대 5명 함께 모여가지고 전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모드입니다. 설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면 유판 없이도 윷놀이를 할 수 있는 컴투스의 인생역전 윷놀이가 딱입니다. 카카오톡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실제 친구들과 도로 위에서 실시간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주까지 상대의 말을 잡는 횟수에 따라 보상을 증정하는 설 특집 이벤트를 선보이기 때문에 보상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받아 게임을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의 확장으로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이 등장하면서 설 연휴를 맞는 귀성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연일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는 등 크게 흔들리자 투자처를 정하지 못한 자금이 머니마켓 펀드, MMF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MMF가 어떤 상품이길래 단기 투자처로 각광을 받는지, 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지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올 들어 한 달도 안 돼 MMF로 16조 원이 넘는 돈이 유입됐습니다. 머니마켓 펀드 MMF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입금을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처를 정하지 못한 자금을 넣어놓기에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MMF는 주로 법인의 단기 투자처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상품도 많이 출시돼 활용할 수 있습니다. MMF의 장점은 비교적 높은 수익률. 보통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경우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데 비해 MMF로는 평균 1%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MMF는 하루만 통장에 돈을 넣어놔도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MMF는 법적으로 1년 이내에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 위험도 매우 낮습니다. 단기성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 투자처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대기성 자금들을 활용하시기 좋은 상품이에요. 하지만 MMF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 실적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입출금 거래는 통장으로만 가능하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ATM 기기를 이용할 수 없고 인터넷 뱅킹을 통한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또 언제든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입금 후 29일 이내에 인출 요청을 할 때는 중도 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MMF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방법은 일반 펀드 계좌 개설 방법과 동일합니다. 먼저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MMF 상품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계좌 이용이 가능합니다. MMF에 최초로 가입할 때는 최소 100만 원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입할 때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가입 이후에는 계좌의 잔액이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도 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보통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하면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를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구글과 애플의 강세 속에서 삼성전자가 주도해 만든 스마트폰 운영체제 타이젠이 조용한 돌풍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삼성전자의 타이젠 스마트폰은 전 세계에서 총 290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는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 5위에 해당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와 2위는 지난해 각각 11억 7,200만 대와 2억 3,150만 대를 판매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iOS 스마트폰, 즉 아이폰이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윈도폰과 블랙베리폰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운영체제 타이젠은 연 단위로는 점유율 5위를 기록했지만 분기별로 보면 지난 3분기부터 타이젠은 블랙베리를 제치고 점유율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블랙베리의 판매량이 지난해 3, 4분기 연속 줄고 있어 사실상 4위 자리는 타이젠의 몫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인도에서 첫 타이젠 스마트폰 G1을 출시해 스마트폰 OS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삼성전자는 그의 1분기 판매량 20만 대에서 2분기 80만 대, 3분기에는 100만 대까지 판매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4분기에도 90만 대를 팔았습니다. 물론 지난해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폰 OS 합산 점유율은 97.5%에 달해 OS 시장을 독식하는 모습이지만 삼성의 타이젠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네팔 등의 국가에서 인기를 끌며 조용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르면 2, 3년 안에는 타이젠폰이 점유율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폰을 꺾고 3위에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윈도폰은 2,900만 대를 팔아 타이젠폰보다 10배 정도 많이 팔렸지만 윈도폰의 점유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한편 세계 OS 시장에서 오븐투, 세일PC, 파이어폭스 등 다른 OS들은 지난해 총 판매량이 각각 100만 대에도 못 미치며 급속히 동력을 잃고 있어 당분간은 안드로이드와 iOS 2강 체제가 더욱 굳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이 늘면서 입주자들과 분양자들을 중심으로 취득세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과 사양을 가졌지만 취득세는 4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주거형 오피스텔은 이제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중소형 아파트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 수요자들은 주거형 오피스텔이 투자용이 아닌 실거주용이기 때문에 아파트 수준의 취득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매가 6억 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일반 아파트의 총 취득세는 1.1%. 하지만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작년 8월 위례신도시에서 7개 동 784실 규모로 분양한 위례지웰 프루지오 오피스텔. 전체 분양 물량 중 88%인 690실이 전용 84제곱미터로 구성됐습니다. 이평형 평균 분양가는 5억 원. 인근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6억 원 선에 형성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입니다. 위례에서 왜 이걸 샀냐면 독립평형 중에 이것밖에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모자라서. 2,300만 원 정도가. 너무 많이 내는 거야. 이게 만약에 아파트였다고 하면은 그냥 1.1%니까 한 600 미만으로 가는 거지. 속상하죠. 업계에서도 벌집 오피스텔, 임대형 오피스텔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오피스텔이 이제는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은 임대 목적이 맞지만 85제곱미터의 중소형은 실거주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형평형은 3베이 평면의 방 3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전세난과 아파트값 상승 탓에 실수요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데다 중형평형은 투자 가치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광교 신도시 힐스테이트 레이크와 천안불 땅 중홍시티 프라디움 3차 입주자 등도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에 전화와 인터넷, 서류 민원 등을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대체로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은 거래가 감소하며 가격도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과 신도시와 인천 경기 아파트 매매 가격이 모두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대출 심사 강화가 이달부터 시작됐고 설 연휴까지 겹치자 주택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도 0.05% 하락해 9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은 은평과 성북, 중구, 구로, 성동구 등이 상승했고 강동, 강남, 중랑구는 하락했습니다. 다만 전세 가격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이 지난주 대비 오름폭이 0.01%포인트 커졌습니다. 신도시는 지난주 하락했으나 금주에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여성은 음식 차리기 등 가사 노동을, 남성은 귀성, 귀경길 교통체증을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9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설 연휴 걱정을 묻자 여성 응답자의 38.4%는 음식과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 노동을 꼽았습니다. 뒤를 이어 귀성과 귀경길 교통체증, 또 선물 차례상 비용, 교통사고, 명절 음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 친인척 잔소리 순으로 답했습니다. 반면 남성 응답자는 귀성과 귀경길 교통체증이 3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선물 차례상 비용,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 교통사고, 명절 음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 친인척 잔소리 순으로 응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귀성, 귀경 시 예상되는 교통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평균 13만 6천 원으로 답해 작년보다 2천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틀 연속으로 위안화 가치를 올리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이 약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오늘 달러 대비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161% 내린 달러당 6.5314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기준 환율의 하향 조정은 위안화 가치를 그만큼 절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민은행이 전날 기준 환율을 0.156% 내린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상당한 폭의 절상에 나선 것으로 이틀간 절상폭은 0.320%로 지난해 11월 이래 가장 컸습니다. 르노 삼성이 국내 시장에 무려 5년 만에 내놓은 SM6. 이 SM6 출시를 계기로 국산 중형차의 기준을 바꾸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과연 그 포부에 걸맞는 성능을 발휘할지 김혜영 기자가 직접 잡았습니다. 시승 코스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T센터 전시장에서 출발해 에버랜드를 거쳐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르노 삼성 중앙연구소를 왕복하는 168km 구간입니다. 출시 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던 AM-링크 서스펜션이 과연 신의 한 수일지 악수일지 제가 직접 타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출발. 가속 페달을 밟으면 툭툭 치듯 가볍게 나갑니다. 영동고속도로 마성-IC를 나와 에버랜드를 끼고 달리는 와인딩 코스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너 진입 직전 브레이크 페달을 깊게 밟은 뒤 운전대를 90도 가까이 틀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적절하게 속도를 줄여줬고 차 앞머리는 유연하게 코너를 그렸습니다. 급회전하는 구간을 서너 번 돌아나가는 동안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SM6의 AM-링크 서스펜션에 대한 의구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서스펜션은 단단하게 차체를 지탱했고 핸들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본 결과 일반 도로 주행에서 후륜 서스펜션의 반응은 멀티링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둔턱. 르노 삼성이 자체적으로 성능을 보완했다더니 실제 과속방지턱과 같은 둔턱을 지날 때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 차가 튕기거나 착지가 불안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중간 반환점 코스에서 내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선 운전석에 앉으면 7인치 대형 TFT 계기판이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 4가지 패턴으로 바뀝니다. 각 모드별 계기판, 스크린 등의 색깔도 바뀝니다. 스마트폰처럼 사용 가능한 8.7인치 대형 화면 터치를 통해 손쉽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차량의 기능이나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작은 백밀러로 인해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확산되며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1포인트 내린 1914.55로 출발해 장 초반 1910선을 잠시 위협받았으나 기관의 매수 전환에 반등한 뒤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신영업일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가 5조 2,535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화폐 발행액은 5조 7,582억 원이고 한국은행 금고로 돌아온 환수액은 5,047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중국의 5년 만기 외국 환평형 기금 채권에 붙는 신용부도사 프리미엄은 3일 기준 141.166bp까지 올라 2012년 6월 4일 142.148bp를 보인 이래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의무 보호예수안 상장 주식이 34억 1,566만 주로 1년 전보다 19.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체 휴일에 연차 휴가까지 사용하면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어 이번 설 연휴를 이용해 그동안 자주 찾지 못했던 고향이나 여행 떠나는 사람들도 크게 늘 전망입니다. 설 연휴 때는 장기간 집을 비우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설 연휴를 보다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사물 인터넷과 앱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는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절도 범죄가 15% 증가합니다. 특히 연휴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는 23%까지 늘어나 더욱 보안을 신경 써야 합니다. 빈집이 걱정된다면 이동통신사의 홈 IoT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민을 덜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 중 가장 유용한 건 열림 감지 센서입니다. 빈집 터리범이 침입했을 때 문이 열리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경고 알림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올해같이 고정 연휴가 긴 경우에는 외부 침입이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불안감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신데 그와 연계해서 불을 켜신다거나 TV를 켠과 같이 고객이 댁내에 있는 것과 같은 사항들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홈 CCTV는 스마트폰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관리까지 가능해 기특한 서비스로 꼽힙니다. 스마트폰으로 CCTV를 좌우 345도, 위아래로 110도 돌려가며 집안을 구석구석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외부 침입을 감지한 순간 영상 녹화가 진행되고 카메라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개인 클라우드에도 파일이 자동 저장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경보음이 울리고 긴급 통화로 즉시 연결돼 보안 요원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외출 모드인 경우에는 침입 감지 센서를 이용을 해서 고객이 아닌 어떤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녹화가 가능하고 또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보안업체와 연계를 해서 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점점 보안에 대한 어떤 서비스들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귀성길, 귀경길에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서비스 외에도 주유소나 차량 긴급 수리법을 알 수 있는 앱을 깔아두면 요긴합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오피넷 앱은 전국의 유가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내 주변의 주유소를 금방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원하는 지역이나 명칭을 검색하면 가격이 낮은 주유소 순으로 쭉 나열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 주유소까지 알 수 있어 안전하게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귀성길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으로 아찔한 순간 사진 전송만으로 파손된 차량의 견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앱도 유용합니다. 수리 요구 사항과 차량 정보, 지역을 설정하면 GPS 위치 정보를 이용해 주변 전문 수리 업체를 찾아줍니다. 고장 신고 접수부터 결제까지 앱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체하거나 상한 음식을 먹었을 경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낯선 곳에서도 앱을 통해 인근 병원에서 금방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진료 버튼을 누르면 24시간 문을 여는 병원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연휴에 여는 약국까지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향 가는 길, 똑똑하고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유용한 IT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설 연휴를 고민 없이 보다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민진아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이렇게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늘보다 쭉 떨어지면서 반짝 춥겠습니다. 한편 곳곳에 눈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먼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아침부터 낮사이 눈이 시작되겠고요. 강원, 영동은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으로는 5cm 내외, 또 강원 영동과 전남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1에서 3cm가량 눈이 내리겠고요. 전남 내륙 쪽은 1cm 내외로 그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 쪽의 눈은 내일 늦은 오후나 저녁쯤에는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일요일 밤부터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렇게 구름만 가끔 지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귀성길이 시작될 텐데요. 연휴를 앞둔 이번 주말 반짝 춥겠습니다. 내일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모레 낮부터 차츰 풀리기 시작해 설 당일의 월요일은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이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기의 흐름도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도 영하권에 머무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오후부터 눈이 시작되겠고요. 울릉도는 새벽부터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 영하 6도, 울진 영하 4도 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아침부터 저녁 사이 눈이 오다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1도, 부산은 3도 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흐려져 눈이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는 다소 춥겠지만 설날 당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설날에는 중부지방으로 눈이 오겠고 제주도는 일요일 밤부터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병신년 새해 가정에 웃음과 기쁨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십시오.